뭐 정치를 해도 그렇고 네. 저처럼 주제 넘게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다 보면 생각이 다른 분들이 날선 언어로 막 공격할 때가 있잖아요. 제가 그 진중권 전 교수 뭐 그분 이제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진중권 사회평론가인가요? 뭐 우린 전직으로 부르잖아요. 네, 그 전 교수님이 그 우리 윤희수 의원께서 중소기업 52시간제 유보에 대해서 막 그 얘기를 하는데 참 저는 듣기 민망한 인신 공격성을 하잖아요. 이렇게 날선 언어. 최근에 저는 이게 우리 사회가 이제 특히 정치권들이 점점 그런 것 같은데 그 고민정 의원과 조수진 의원 간의 논쟁도 보면 정치인 간의 논쟁이 될 걸 법정으로 끌고 가면서 또 그 뭐 아웃 오브 컨텍스트로 말꼬리 하나 잡아가지고 뭐 글쎄 후궁이라는 말이 뭐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그 언어가 참 거칠잖아요, 그죠? 우리 사회가 어떠세요? 적응하는데 정치인이 되셨으니까 뭐 맷집이 많이 넣으셨겠지만. 근데 저는 사실은 이게 제가 워낙 순한 성격은 아니라서 그 강도 말을 하는 그 세기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안 가져요. 근데 그 내용이 들을 만한 내용인가? 저는 훨씬 제 귀에는 그게 예민하게 들려요. 근데 이번에 뭐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거는 얘기를 했던 사람이 사과를 했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되도록이면 사과할 일을 안 만드는 게 저는 정치인으로서 중요한 것 같고, 그걸 빼면 예를 들면 좀 날카로워지더라도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들을 만한 내용이면 저는 그렇죠. 뭐 오케이. 그리고 뭐 너무 심하면 사실 좀 뭐 그럴 수 있냐고 옐로우 카드를 내밀 수는 있지만 저는 오히려 아무런 내용 없이 거칠기만 한 게 훨씬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이 있고 저 사람이 왜 저런 얘기를 하는지를 내가 이해를 하면 사실은 그 거침의 정도라는 건 제가 많이 깎아서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원래. 근데 제가 국회에 가서 보면 예를 들면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저희 무슨 소위 같은 거 하는데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나라의 일을 처리하고 그 정부의 일을 처리하는 일인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발언만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게 논쟁이 커진 거예요. 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면서 서로 막 뭐 그러는 너는 뭐야 뭐 이렇게 터졌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무식해서 그렇다 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러면 이제 막 나가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럴 때 이제 혈압이 오르는 거예요. 저는 좀 나를 선 얘기가 오가도 충분히 그 사람이 얘기에 포인트가 있으면 그건 생각해 보면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국회는 제가 굉장히 놀란 건 그런 포인트가 없는 발언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제가 뭐 별거도 아니고 참고인으로 가고 그랬을 때 그때 그 레전더리 발언을 하신 날이잖아요. 뭐 태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귀한 시간에 그리고 그것도 지금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이슈예요. 최저임금에 관한 이슈인데 그거 최저임금 얘기는 안 하고 막 인신공격들이나 해대고 그런데 정말 수준 이하의 저는 정말 몇 번 제가 국회에 불려가 보고 순진하게 가보고는 정말 그 동물농장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신 거에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해요. 정말 맞습니다. 정말 동물농장에 짐승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 이기를 포기한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분들이. 이제 그렇긴 그런데 요새 뭐 자주적으로 하는 것 중에 뭐 정의당에 정의 없고 민주당에 민주 없고 국힘당에 힘이 없다. 뭐 근데 2016년부터 이제 2016년 총선 이후로 연패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야당 지지 세력들 또는 자유주의 세력, 보수 세력 뭐 이런 쪽에서는 이제 뭐 상당히 정말 절망하고 이렇게 의욕이 떨어지고 지금 저 광화문에 모이던 그 열기가 이번 총선 이후로 정말 많이 식었거든요. 이제는 거의
이제 다시 그런 조직력이 언제 생길까 싶을 정도로 좌절돼 있는데 어떠세요? 안에서 보시면 지금 국힘당이 그러니까 이 미국 역사를 보면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고 집권기관에 상하의원을 또 다 내주고 그러니까 의회하고 행정 권력을 다 잃어버렸던 게 역사적으로 3번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패배가 그런 거거든요. 집권 중에 본인 재선에 실패하고 상원 하원 의원을 다 넘겨준 사례인데 대개 그 민주당 공화당이 이제 번갈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면 한 4년 후에 그 참패했던 당들이 완전 새로운 당으로 권토중래를 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내부적인 모순들을 이제 지금도 그 공화당이 그 파퓰리스트적인 세력하고 주류 세력 간인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파퓰리스트 세력을 많이 키워놨는데 과연 이걸 덜어내고 다시 중도를 잡을 수 있는 건전한 당이 될 거냐 못 되냐를 가지고 미국에서 이렇게 하듯이 근데 지금 국힘당도 뭐 우리나라는 그게 길기는 합니다. 옛날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그 이명박 대통령이 하고 나서 그때 그러고 나서 한동안 그냥 다시는 집권 못할 것처럼 절망에 빠져 있다가 탄핵이라는 계기로 이렇게 뒤집어졌잖아요. 탄핵의 전기로 보면 결국은 그 당시에 그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대통령하고 당대표하고 분열되면서 그 계기가 됐던 건데 지금 4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의 연패, 선거마다 다 패배하고 이번 4.15 총선은 그야말로 참패였잖아요. 역대 없는 참패였는데 어떻게 부활할 조짐이 보이십니까? 너무 어려운, 너무 답답해서 그냥 이렇게 드리는 질문인데. 그 선생님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가 굉장히 좀 문명화돼 있지 않다고 느끼시잖아요. 저도 사실 정치에 들어가기 전에 국회 무슨 참고인 진술인 이런 걸로 불려가면 굉장히 불쾌한 기억들이 많았어요. 그 불쾌한 기억이라는 건 뭐냐면 자신들이 굉장히 그 선민의식이 강하고 그럼요. 아주 권위주의적이고 권위적이죠. 네. 굉장히 고압적인데 이게 저희가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도대체 당신들이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 대한민국의 평균적인 국민이 당신들처럼 행동하냐 그런 얘기를 정말 전 한 번 한 적도 있어요. 무슨 국민의 대표가 국민들하고 다르게 행동하냐. 세상에 어느 대한민국의 평균적인 국민이 처음 보는 사람한테 호통치고 그러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에 들어와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젊을 때부터 이런 것을 꿈꾸고 들어온 사람이 많아요. 배지를 단 인생을. 그런 분들은 선민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뭐가 있어요. 근데 동시에 이제 세월이 많이 바뀌어서 국민들도 이제는 국회의원이라고 높이 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은 점점 줄어야 되고 그런 흐름에서 보자면 우리 당이 그러니까 국힘당이 힘당이 민주당보다 저는 훨씬 나아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인생의 한탕주의나 이런 게 훨씬 덜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사람들이 독하지도 못하고 좀 그런 면이 거긴 있지만 또 그렇게 거칠게 싸운 거를 훈장처럼 생각하는 집단이잖아요. 반대쪽은. 그러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힘당은 그러니까 굉장히 좀 힘당이 너무 연약해서 꼴보기 싫은 국민들은 이것도 되게 싫어하시는데 그래도 많은 국민들은 이제는 동물처럼 싸우지 말라고 또 바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낫고 그런데 아직도 많이 모자라는 것은 수권 정당으로서의 어떤 대안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느냐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퀘스천 마크를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쪽 당이 저렇게 개판을 치는데도 이쪽의 지지율로 오지 않는 이유를 그걸로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제가 이제 정책 전문가니까 아직 충분하다고는 보기 어려운 것이 오랫동안 또 정치를 해오던 관행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원과 시간을 그런 대안을 만들어내는 정당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투자한다는 것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감대가 별로 아직 없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정말 우리는 저 사람들보다 훨씬 잘할 수 있어요. 국민 여러분 믿어주세요라고 얘기할 때 그게 100%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게 특히 또 인물 중심 정치를 하잖아요,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그 결국 대선 후보감이 얼마나 풍부하게 그렇죠. 있느냐. 그것도 아주 현실적인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연패 늪을 벗어나는 그 전환점으로 이제 이번 부산 선거, 서울시장 선거 얘기를 하고 그들이 또 원죄를 저질러서 비어진 자리니까 유리할 거라는 생각도 하고 아까 뭐 부동산하고 백신 확보 실패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문정부의 무능의 이제 바닥이 드러나니까 그런데 첫 번에 이제 막 그 후보군 중에 막 윤 의원님 막 자주 거론됐는데 어떤 고민하셨고 어떤 상황이세요? 아직도 정말 안 나가시냐고 저한테 묻는 분들이 많은데 휴보 오늘 뭐 다들 그 정견 발표했어요? 그래서 왜 그걸 저한테 묻냐고 제가 그렇게 역으로 묻네 의원님한테. 참. 그러니까 사실 그런 그 물망에 제 이름이 오르는 것부터 이제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희망을 둘 데가 없으면 그렇죠. 제가 사실 어필한 것은 새로운 인물이라는 거잖아요. 그 새로운 바람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마음이 진짜 정말 되게 저는 그게 그달 자체가 되게 애달프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아직 경험도 너무 없고 근데 그렇게 그 희망을 걸어주시는 거는 감사하고 또 너무 무거운데 아주 심플하게 제 마음 속에서 제가 내공이 쌓여 있다라는 느낌을 아직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남들이 쟤 미쳤다 하더라도 내가 이것을 감당할 그렇죠. 자신감이라는 게 아주 주관적인 거라기보다 내가 밖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흡수할 능력과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내공이잖아요. 그 내적인 에너지가 제가 쌓여 있지 않다는 판단이 제가 들어서 이런 상황에서는 무슨 평양감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대통령 자리라도 사실 이럴 때는 의미가 없어요. 저한테는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사실은 이번 그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여러분들이 사실 권해주셨지만 제가 아직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이제 저한테 희망을 걸어주시는 분들이 꽤 계셔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가 요즘에 굉장히 애를 쓰는 것은 굉장히 열심히 내가 성장해야 된다라는 그 압박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내공이 없다라는 스스로의 그 깨달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공이 더 빨리 늘 수 있을까? 이 내공이라는 게 무슨 공부를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차분하게 이게 무슨 무협지 같으면 한 1000갑자 정도를 어디 수혈을 할 텐데 그게 안 되는 거니까. 무협지 잘 보세요? 요즘에 제가 좀 그래서 세상사가 정말 무협지 많이 봤습니다. 하여튼 차근차근히 하지만 좀 부지런히 이렇게 내공을 쌓아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정치 스타트업을 하시겠다고 국힘당을 일깨워주겠다고 막 이렇게 밖에서 하시는 분들 보면 생각하고 세상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요즘 많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정치권이나 언론은 맨날 휘발성 이슈에 매몰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뭐 팬데믹도 그렇고 글로벌 경제 전체가 어떻게 흐르고 있고 우리는 지금 긴 역사 속에 어디에 우리가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인식을 정확히 하는 게 정치고 경제고 개인의 삶이고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이렇게 쭉 생각해 보면 우리 지나온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성장을 하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성장한 시대라는 게 다 글로벌화, 디지털화, 그리고 금융자본주의화, 이 파이낸셜리제이션 이 세 가지의 거센
흐름에 우리나라가 비교적 잘 타고 그렇죠. 그걸 성공적으로 타서 기적적으로 성공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이 선진국들에서 그 수많은 개도국들이 치고 올라오니까 아무개도 글로벌 경쟁에서 노동시장에서 뒤처지는 계층도 생기고 산업도 생기고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빈부격차니 뭐 이런 일자리 기회니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심해지고 그것들이 또 무역 갈등이나 이렇게 트럼프 같은 인기 영합주의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러는데 팬데믹이 와서 조금 변화가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 사회는 또 아주 극단적인 음모론에 의해서 이게 마치 미소 냉전 체제로 돌아가는 것처럼 디글로벌리제이션으로 바로 가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중국을 악마화하고 뭐 미국은 편에 들어야 되고 뭐 이런 아주 단순 논리로 우리 세상을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요새 이제 그 디글로벌리제이션으로 뭐 글로벌 시대의 뭐 반글로벌 시대의 원년이다. 디글로벌리제이션 이렇게 해가지고 막 또 책 팔아먹고 뭐 유튜브 막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다 바꾸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럽이 자꾸 이 사이버 주권 또는 뭐 정보 주권 이런 거 얘기하고 중국이 지금 완전히 미국의 봉쇄에 의해서 인터넷에서 별도의 쪼개지고 그래서 이제 요새는 그 인터넷이 아니라 스플릿넷이 된다. 그래서 글로벌리제이션이 디글로벌리제이션은 안 되지만 슬로벌리제이션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요새 용어가 뭐 슬로벌리제이션 앤 스플릿 네트 이런 경향에 대해서 이제 그런 거는 다 우리한테는 큰 불확실성으로 다가오고 있는 건데 이제 그래도 뭐 이 글로벌화나 파이낸셜리제이션이나 디지털화는 다 그것이 뭐 누가 디자인해서 그런 것보다는 그게 우리 인류한테 삶을 수준을 높여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되돌릴 수 없는 거라고 믿고 있는데 그게 직선은 아니고 이제 출렁거리고 뭐 약간의 역풍도 있는 거라고 그러는데 그런 이 막 흔들림, 지속돼 왔던 구조가 여기저기서 흔들리고 미국서 흔들리고 미중 갈등으로 나타나고 이런 와중에 우리 경제가 해야 될 고민이 뭔가 그런 큰 흐름에서 우리는 어디에 가 있는가. 그런데 이제 그런 큰 화두가 하나 있는가 하면 더 뭐 매일 되는 휘발성으로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하고 부동산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선거 잘해가지고 뒤집으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일본화하는 거예요. 우리 경제가 일본화하는 거. 이거는 훨씬 현실적인 고민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한 중기적인 고민이 그거라면 장기적으로는 이 국제 질서에서 또는 우리가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제 경쟁, 뭐 베트남 이런 수많은 경쟁이 생기는 와중에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거의 국제 평가 어디를 보나 혁신적인 나라로 다이나믹한 경제로 인정을 받잖아요. 근데 디지털 투자에도 선도적으로 갔고 이걸 계속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한국 경제 흐름에 대해서 어떤 생각으로 정책을 만드시고 당을 좀 주도하실 건지 이런 얘기 좀 이 휘발성 있는 얘기 아니고 큰 흐름의 생각이 어떠신지 좀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휘발성 있는 휘발성으로만 돼 있는 이슈들도 사실은 그 밑바닥은 그렇죠. 비합리성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 휘발성 이슈랑 중장기 이슈랑 장기적 이슈랑 같은 방향인 것 같아요. 방향 자체는. 그렇죠. 뒤에 흐르는 그렇죠. 근데 어쨌든 해법 자체는 다르기 때문에 아주 근본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같은 문제지만, 근데 지금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재페니피케이션을 우리가 걱정을 할 때 기본적으로 재페니피케이션의 큰 이 원인은 사실은 고령화죠. 고령화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근데 고령화만큼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얘기할 때 고령화만큼 중요했던 요소는 뭐냐면
굉장히 사람들의 행동 방식이 변화에 대해서 저항적인 그것이 사실 혁신을 못하게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재패니피케이션이나 우리가 재패나이제이션을 얘기할 때 가장 그 큰 요소로 얘기하는 게 투입 면에서는 고령하지만 이 생산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있어서는 그 경직성을 얘기한단 말이죠. 태도 자체가 굉장히 정적인 거를. 근데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미 그런 위험을 일본보다는 아직은 훨씬 낫지만 그런 것을 저항하는 태도들이 우리가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고 사실 사람들은 변화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요. 그 불편하잖아요. 새로운 것에 대한 그 불편함. 근데 그 심리적인 불편함이나 아니면은 그 사회적인 구조를 좀 더 변화에 수용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정부가 애쓰는 것은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선생님 전문가시지만 혁신이라는 게 일어나려면 많은 시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시도 중에 일부가 혁신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많은 시도가 있으려면 그 시도를 무서워하지 않는 그 분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여러 가지 혁신의 시도가 있었을 때 피해보는 사람들의 그 얘기를 무작정 다 그 혁신을 막는 방식으로 그대로 허용해서는 또 안 되는 게 또 미래지향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인 그 시도가 일어나고 혁신이 일어날 때 그 피해받는 사람들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잘 그 피해를 어떤 원칙에 하에서 잘 다독여서 두려워하지 않게끔 만들어줘서 사회 전체를 혁신의 수용성 있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가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죠. 그런 것은 사실은 이 시장의 경직성도 똑같은 문제인 것 같아요. 똑같은 문제라는 게 어떤 뭐 우리가 오랫동안 얘기했던 노동시장의 경직성, 또 자본이 움직이는 것의 경직성 이런 것들을 사실은 여러 가지 개혁 이슈가 지금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항상 중요했지만 근데 지금은 특히 왜냐하면 지금 그 코로나 동안 우리나라가 굉장히 경제가 양호했단 말이에요. 양호했던 이유는 의료적으로 지금 우리가 어쨌든 충격을 덜 받았잖아요. 그럼요. 다른 나라보다. 그거 플러스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들이 지금 제조업이 많이 흐트러졌기 때문에 그리고 수요 자체가 소비 자체가 지금 서비스 나가서 대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없으니 집에서 내구재 소비가 엄청 늘었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우리나라나 대만은 엄청 재미를 본 거예요, 우리 사실. 중국, 대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코로나 동안에 이 경제 측면에서는 다른 나라들이 너무 망가지는 바람에 우리는 거기서 어떤 이득을 챙긴 거예요. 그러면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코로나가 터널 끝이 저 멀리서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끝나고 나면 전 세계적으로 이 글로벌리 이게 다시 소비 지출과 무역 구조에서 큰 재편이 다시 일어나겠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서비스 대신 서비스가 제조업으로 옮겨가는 지출 패턴 때문에 우리가 재미를 봤다면 그럼 다시 이제 글로벌리 제조업에서 서비스로 소비가 옮겨갈 텐데 억눌렸던 것 때문에 더 많이 그렇죠. 들어가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서비스가 경쟁력이 없죠. 젬병이야.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게 우리 앞에 예상되는데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그 모질한다는 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까지 못했더라도 이제 더 충격이 커지지 않으려면 사실은 우리 스스로의 적응력을 올려야 되는 과제가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적응력이라는 게 뭐냐면 상황이 변화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스스로를 기민하게 대처하게 하는 우리 안의 비계를 떨어내고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근데 우리 정부가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중장기적으로 뭘 하고 있냐 그러면 우리 정부는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국민들한테 이상한 환상을 계속 주입시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경제가 혁신을 하고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거는 우리 안에 뭔가 비계를 떼내고 그게 고통스럽더라도 우리를 스스로 혁신시키는 게 혁신인데 우리 정부가 지금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개혁이라는 말 단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개혁은 검찰 개혁만 개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 경제에 뭐가 지금 비계가 뭐가 있고 경직성이 뭐가 있고 소위 생산성이 낮은 분야, 그렇지. 취약한 분야는 다 보호 대상이야.
그러니까 다 보호해서 육성하기. 그렇죠. 그거랑 통하는 게 뭐냐면 이 정부가 계속 환상을 주입시키는 게 뭐냐면 재정을 풀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혁신 능력이나 생산성의 제고 없이 공급 능력의 제고 없이 재정을 풀어서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킨 예가 인류 역사에 어딨냐고요. 아니 그러면 경제가 얼마나 쉽겠어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게 그렇게 쉬운 거면 그렇게 안 하는 나라가 없어야 되죠. 전 세계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정부가 지금 선생님께서 아까 휘발성 있는 주제 말고 우리가 좀 중장기적인 이슈를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저는 그 부분에서 우리 정부가 너무 심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오기 전에 이미 3년 동안 별 큰일도 없었잖아요, 사실. 근데도 그때 뭘 했냐 그러면 생산성을 올리기 위한 잠재 성장률을 올리기 위한 그 노력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개혁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공공 부분 개혁도 안 했고 오로지 한 게 뭐냐면 돈을 푸는 거밖에 안 했어요. 돈 푸는 거 하고 남의 거 뺏어서 이렇게 하는 것밖에 그러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미래를 경제 투입을 막는 것들만 한 거죠. 노동 규제, 뭐 안전 규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우리 미래를 털어먹는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사람들의 기억 속에 이제 가물가물해요. 가물가물한데 사실 코로나가 오기 전에 3년 동안 사실은 굉장히 나쁜 그 흐름으로 갔고 국민들이 이제 그거를 또 제가 걱정하는 거는 그거를 또 어느 정도 또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그거 코로나 때문에 다 덮였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뭐를 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 안의 문제를 들여다보는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레크닝 또는 뭐 이 영어에서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 그 벨리 게이징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죠. 그게 우리는 지금 저는 되게 절실하다고 생각해요. 네, 정말 뭐라 그럴까요? 지나치게 과거에 매몰돼 있고, 그러니까 역사 인식이 과거에 매몰돼 있으니까 저는 제가 아까 진중권 전 교수를 얘기한 것 중에 하나 그런 분들이나 요새 광복회 논쟁을 보고 뭐 우리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뒤늦게 일본 강제 노역에 대한 판결 뭐 당혹스럽다 이런 것들이 다 그 과거에 매몰된 역사 인식에서 지금 온 거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사회에 정말 끔찍한 전체주의적인 사고가 너무 지배하는 게 진중권 전 교수의 얘기도 섬찟할 때가 많아요. 아무거나 갖다가 친일 청산이 안 돼서 기회주의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가요? 예,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웬만한 사회 이슈가 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이런 게 다 친일 청산이 잘 안 돼서 역사 청산이 안 돼서 기회주의자들이 날린다 그런 그분들 생각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형을 세게 시키면 범죄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정의로운 사람을 세력을 칭송하고 그 역사에서 우리 국가와 뭐 민족을 배반한 사람들을 엄벌을 하면 그게 역사 청산이 되면 소위 민족 정기가 밝게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살기 좋은 나라가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어느 정도가 언제나 기회주의적인 경향이 있는 거고 무엇을 하도 이런 그러니까 그게 아까 소셜 엔지니어링적인 사고와 거의 같은 맥이죠. 그래서 마치 무슨 그런 것들이 다 문화 대혁명으로 간 거고 히틀러가 홀로코스트를 만든 이유잖아요. 역사에서 어떤 세력을 집어치우면 뭐 그 다음부터는 세상이 뭐 맑아진다. 그러니까 아주 전체주의적인 사고에 있는데 그래서 그런 과거 역사가 왜곡돼 있고 그 역사 왜곡에는 우리의 경제 발전사 자체도 부정스러움의 누적으로 보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조금은 이성과 냉정의 기반으로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고 어려운 결정을 할 수 있는 정부 체제가 되는데 이제 그런데 방향성을 갖고 고민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 지루하셨나요? 사방에서 막 네네네네네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라운드 2 여기서 마무리하고